이 구구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년에 8월에 일본군이 패망을 하고 소련군이 북한에 먼저 들어왔죠. 그래서 김일성을 앞세워서 권력 장악에 성공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경우는 소련군이 그 배후에서 먼저 노동당을 창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 1945년 10월 10일 날 노동당을 창건해서 그것이 노동당 창건일이라고 해서 구구절 정권 수립일과 함께 주요 명절로 경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사실상 그 조만식 선생이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였는데 처음에는 조만식 선생을 앞세웠다가 반탁운동을 구실로 체포해서 숙청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김두봉 연안파를 잠깐 전면에 내세웠다가 김일성을 전면에 내세워서 결국 김일성으로 하여금 전권을 장악하게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결국 1948년에 4월에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통과시킵니다. 우리의 경우는 7월 17일 날 제헌절에서 헌법을 이제 우리는 만들게 되는데 조금 이렇게 일정이 좀 겹칩니다. 우리 일정을 따라오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에 대한민국 그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을 건국을 선포를 하게 되는데 북한의 경우는 그해 8월 25일 날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마치고 우리로 말하면 5월 선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48년 9월 9일 말하자면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반국가 단체인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공식 선포하게 되고 올해가 이제 70주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름을 소련 군정의 지도자의 하나였던 레베체프 장군이 제안한 그 이름을 그대로 썼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얼마나 외세 의존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행사는 주로 이제 김정은을 위한 지도자 지휘부의 금수산 참배, 그 다음에 열병식이 가장 중요하죠. 이제 주로 정권의 위험을 선포하고 과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병식에서 대략 한 12,000명의 군인이 참가하고 5만 명의 민간인이 참가하는 이런 대규모 행사를 했고 그 외에 집단 체조라든가 또 횃불 행진, 군중대회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행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동안의 그 북중 관계가 상당히 긴밀하게 강화돼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걸로 예상이 되어 왔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가 상당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시진핑이 방북을 취소하고 권력 서열 사무에 해당되는 리잔수 전 이제 상무위원장을 파견을 했고 대신 축전을 보냈죠. 그리고 푸틴 대통령도 그 권력 서열 사무인 그 상원의장을 파견을 했고 아무도 국가 원수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미국의 압박에 따른 조금 축소된 의미가 축소된 행사가 아니었나. 우선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예년 행사처럼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ICBM을 열병식에 등장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게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정은이 ICBM을 보이지 않았고 대신 재래식 무기, 예컨대 신형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상당히 큰 위협인데요. 방사포 300mm, 120mm, 122mm 이런 방사포를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로 볼 때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는 측면인데 국제적으로 지금 비핵화와 관련해서 볼 때는 역시 김정은이 상당히 몸살이기를 한 행사가 아니었겠나.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또 앞두고 있고, 지금 친서를 통해서 친서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친서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평화무드를 조성을 해서 핵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오히려 이 핵무기가 평화를 지키는 보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핵을 계속 갖고 있겠다 하면서도 이걸 은폐하려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위험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노골적으로 호전성을 보이는 것보다는 이걸 감추고 기만 전술로 나오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또 미국을 또 안심시키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키고 평화 모델을 확산시킨다면은 오히려 더 우리가 위험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전에 일종의 뭘 좀 선물을 가져와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조치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라. 판문점 선언에 이행하는 우선 구체적으로 국회 비준을 얻어와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지금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성의를 보였으니까 미국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연내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역시 제재를 좀 이제 그만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을 이렇게 달래고 유도하려는, 그래서 김정은을 칭찬도 해주고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많은 전문가들, 저를 포함해서 그런 전략은 쉽게 성공하기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결코 체제 개혁 개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개혁 개방을 하면은 체제가 붕괴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작년에 북한이 미사일만 25번을 쏘았고, 작년에 그 1년에 작년까지 6차 핵실험을 완성을 해서 핵미사일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거로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정은 정권이 갑자기 금년 들어서 평화 무드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이 바뀐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북한의 전략은, 기본 전략은 바뀌지 않았다. 한반도 전체를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한 공산체제로 만들려는 대남 혁명 전략의 기조는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 대신 전술적으로 평화 전략을 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럼 그 북한이 활용하는 평화 적화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 평화적으로 한반도를 주체 사상화하겠다 하는 것인데, 그거는 바로 남한에서 일종의 평화무드를 기반으로 그들용으로, 북한용으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먼저 달성하는 것입니다. 곧 자주민주정부라는 이름으로 우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판문점 선언을 앞세워서 평화무드, 우리 민족끼리를 확대해서, 왜 우리 민족끼리 잘 화합을 하려는데 국보법을 왜 그냥 두느냐, 이런 식의 접근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하는 마당에 외국군이 왜 필요하냐 해서 미군 철수를 이제 순차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이 남한의 자주민주정부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연방제, 낮은 단계로부터 시작하는 연방제로 통일을 해나가자, 이런 로드맵을 설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구절 행사를 통한 이 한반도의 평화 무드 조성이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우리가 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일관되게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은 북한이 감추고 있는 어떤 이런 전략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미 한미훈련이 연례적으로 실시되던 한미훈련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북한에 대한 선물이 될 수 있고 우리로 볼 때는 안보태세에 상당한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주목해야 되리라고